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계부채 대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유투권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14일이었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가계주택담보대출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따져 대출하고 또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몇 가지 예외를 제하면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또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러나 새 가이드라인의 위험 관리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파트 집단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신규 대출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가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의 20% 정도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집단대출은 입주 후 필요한 경우 다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도 예외가 적용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YTN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집단대출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일단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9월 말 기준이죠. 1,166조 원입니다. 이게 분기 단위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공식적인 통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과 11월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1,200조 원은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략 절반 정도인 600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하반기였죠.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너무 빨리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계는 물론 경제 전반의 큰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가계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번 대책의 큰 틀은 지난 7월에 이미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그 큰 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심사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제일 눈에 띄는 게 역시 대출을 받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고 하죠.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기존의 5년 정도에서 1년 정도로 대폭 줄어드는데요.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1억 원을 5년 만기에 3% 금리로 빌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요.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매달 이자만 25만 원을 내고요. 물론 5년 뒤에 만기가 되면 1억 원을 상환해야 되죠.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 1년은 종전처럼 매달 이자만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는 원금 1억 원을 4년 동안 나눠서 함께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233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금을 줄일 수밖에 없죠. 여력이 없으니까요. 이런 새로운 대출 기준은 일단 신규 대출에만 적용이 되고요. 또 기존 대출 중에서도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죠. 또 그리고 부채 인정 비율, LTV가 6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 대출 중에서도 많은 예외를 뒀습니다. 이 부분도 좀 관련 자료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아파트 집단대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돈을 갚을 계획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학자금이나 의료비 같이 좀 긴급한 생활자금인데 다만 조건은 지점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라 본점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할 상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기존 대출에는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를 찾아가시면 아마 은행 쪽에서 가급적 분할 상환을 유도할 겁니다. 정부가 각종 수수료를 조정해서 분할 상환에는 싼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을 보유한 분들도 일단 은행원의 설명을 듣고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골자가 바로 스트레스 금리 제도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개념인데요. 스트레스 금리는 그 일종의 가상적인 금리다. 가상적인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가상의 금리를 더해서 대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금리가 3%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2.7%를 더해서 DTI를 계산하죠. 그럼 5.7%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계산한 DTI로 해서 8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동금리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금리는 고정금리 대출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그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그 3분의 2 정도가 그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경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금리 제도도 일단 집단 대출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우선 그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그 뚜렷한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추정하는데요. 여기에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연 2천만 원 수준인 최저 생계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변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최저 생계비 기준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에 또 많이 쓰는 게 그 신용카드 사용액 또 아니면 임대 소득 자료 같은 건데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 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아마 유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조금 이것도 생소한 개념이죠. DSR입니다. 그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원리금까지 DTI랑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 DTI가 원래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다른 대출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 DTI 같은 경우는 그 대출에 다달이 내는 이자만 따져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DSR 같은 경우는 그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빡빡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DSR을 통해서 대출 규모나 금리를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DSR 비율이 80%를 넘으면 그 대출에 대해선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정도가 그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인데요. 정리하면 원리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게 유도하고요. 또 소득에 비교해서 너무 많은 대출은 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대출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질문하셨는데 그 집단 대출을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일단 그 집단 대출의 핵심이 시행사나 시공사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들어가 있는지 보증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다음에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지만 사실 그 지난 7월의 계획보다 후퇴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행 시기입니다. 원래는 그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그 정부 내 그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요. 수도권은 내년 2월 그리고 비수도권은 내년 5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언급하신 집단 대출입니다. 집단 대출에 대한 그 지금 규모가 대략 한 1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특히 그 최근에 그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이 늘면서 집단 대출이 그 전체 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걱정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출을 꽉 조여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뜩이나 대책이 좀 늦게 시행이 되고 또 이런저런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대책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년에도 30만 가구 정도가 새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집단 대출의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미 나간 집단 대출은 앞으로 2, 3년 동안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국이 좀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대출 규제 강화가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뒤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 대출이 폭증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온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갖가지 규제 완화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면서 경기를 띄웠습니다. 그 중심에 부동산 시장이 있었고요. 그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분양도 이루어졌고 또 분양주택 수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은
1200조에 육박하고 또 주택보급률은 103%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직 실물 경제의 호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경기를 살리는 지렛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또 동시에 주택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셔가지고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요. 근데 일단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의 유출 정도나 또 국내외 환경 등을 보면서 아마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빨라야 내년 하반기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오히려 또 다른 여건이 괜찮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2, 3년 뒤까지 본다면 아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이럴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한 번에 0.25%포인트씩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니까 금리를 한 번만 올려도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는 연간 3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번 가계부채 대책도 아마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나온 것일 텐데요. 일단 미국발 금리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 심사도 강화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을 사려는 구매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매매가 줄어들고요. 또 구매 수요가 줄면 연쇄적으로 전세난이 또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적지 않은 물량이 새로 분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미스매치라고 하죠. 불일치가 발생하면 미분양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연쇄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집단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좀 일반적인 시나리오고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냐. 과연 이 부분은 좀 현재로서는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바로 이 때문에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보면 내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의지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런 큰 흐름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경제 전반에 위기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는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가계부채도 이제 거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적절하게 조정해 놓지 않으면은 2, 3년 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고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쪽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고 반면에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고 결과적으로 대책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고요. 이 대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양쪽 다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또 가계 부채 문제 또 금리 인상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생각이 바뀌는 의자와 글로벌 코리안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지난 10월 30년 만에 재개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영화 속에서 말한 미래가 된 오늘, 세상은 영화처럼 변해 있는지 영화 속 미래와 오늘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한동안 회자됐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그 큰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힘든데요. 오늘은 우리 삶과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 생각이 바뀌는 의자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면 방송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 어떤 프로그램인지 단번에 예측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은 독특한 제목에 어떤 방송일지 궁금해 한 번 더 눈길이 갔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는 제목처럼 강연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는 디메이저 백승록 대표와 여행작가 송세진 씨가 출연하여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백승록 대표는 강연을 통해 자신이 하는 새로운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만들어 기업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광고에 대한 일일 텐데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짚어주었습니다. 강연자는 이제는 어디에 담을까가 아닌 무엇을 담을까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으며 내가 가진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누구나 콘텐츠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강연자인 여행작가 송세진 씨는 여행 전, 중, 후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여행 전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 용기를 갖는 법이나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하는지, 또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여행자를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연을 통해 범람하는 여행 정보 때문에 여행이 아닌 사진 찍기와 미션 수행이 되어버린 것 같은 여행에서 나만의 여행이 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눈으로 여행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강연 후 토크로 여행 작가가 된 동기나 여행의 의미,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는과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토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과도하게 출연자의 대답에 끼어들어 이야기의 맥을 끊는다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농담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방송의 진행자는 질문을 하고 출연자의 대답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해 편안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쇼 생각이 바뀌는 의자,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의 강연으로 오랫동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코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코리안은 세계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더불어 제목 그대로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는 파리의 하수도 박물관, 영국의 무도대학을 세운 이태용 씨 등 여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있던 포츠담 광장에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정자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통일정자의 준공 의미와 축하 행사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잘 담고 있었는데요. 세계에 알릴 우리 통일에 대한 염원이 느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통일의 의미를 담은 건물로 많은 건축물 중에서 특별히 정자를 선택한 이유와 창덕궁의 상량전을 재현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졌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소식과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로벌 코리안. 앞으로도 재미와 따뜻한 감동이 있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화면과 일치하지 않은 어색한 자막이나 또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화면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인 2부에 있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의 대담을 소개한 코너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화면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라는 자막이 나와 어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16일에 있었던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 발표 시 최 부총리의 발언 장면을 담은 화면이긴 하지만 앞에 있었던 관련 보도를 보지 못한 시청자들의 경우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하 고속도로 물류 교통 혼잡 비용 절감이라는 관련 기사에 나온 그래픽 하단의 자막이 배꼽 자막에 가려서 시청하기에 불편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5일 류현진 완전하게 복귀할 확률 80%라는 관련 기사에서 류현진 선수 복귀 전망을 LA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는데 관련 화면이 방송되는 도중에 이와는 관련이 없는 두 화면이 블랙과 함께 각각 약 1초간 노출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역 고가 폐쇄 후 첫 출근길 혼잡 예상이라는 중계차 연결해서 기자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서울역 고가 뒤로 보이시죠? 서울역 고가는 하루 평균 4만 6천 대의 차량이 오갔던 곳이라며 멘트할 때 서울역 고가가 아닌 염천교 교차로가 방송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16일 서해안 추위 절정 관련 날씨를 전달해주는 기사에 나온 그래픽 중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폭설과 미세먼지에 대한 기사라서 그런지 우울한 느낌이 들었고 배경색이 검은 것이 그래프 부각은 되지만 좀 더 밝은 색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의 공정성과 YTN의 지향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YTN이 가장 공정한 언론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 연구소인 미디어 미래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성은 정보의 객관성, 다양한 집단의 가치와 견해 반영, 균형 보도와 편향성 배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YTN이 공정성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의 역할 중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통합 기능입니다. 언론은 갈등이 커져서 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사회의 쟁점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각각의 입장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검증합니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견해 중 가장 타당한 주장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언론이 공정하게 뉴스를 만든다는 믿음, 즉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되 그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언론이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는 쟁점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여론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기능을 언론이 담당하고 있는데 공정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이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항목 중 이번 조사에서 측정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시청자들이 언론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자의 관점 말고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아니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보도야말로 시청자들이 언론사 보도를 공정하다고 믿고 신뢰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 유력지의 기자가 간장 두종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였는데 사회에 큰 방향을 끼쳤습니다. 기자가 중식당에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간장을 인당 하나가 아닌 2명당 하나만 준다고 해서 그 식당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기자가 식당 주인보다 더 강자이기 때문에 칼럼이 하고 싶은 주장과는 별개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은 보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 항목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